미국에서는 수술을 하기 전에 내과 의사나 주치의로부터 수술 허락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내과 의사로서 그 수술 허락서에 대한 검진을 하고 사인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수술 허락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환자분들이 그것을 단순한 행정적인 차원으로만 생각을 하셔서 전화를 해서 그 사인만 해주면 되지 뭘 굳이 의사를 보러 가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기 때문에 이런 수술 허락서가 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못 하셔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오늘만 해도 제가 한 분은 수술하러 갔다가 수술이 취소가 되신 분이 있었고, 한 분은 수술 허락서를 받으러 저번 주에 오셨는데 오늘 그 검사가 나와서 수술을 미뤄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분이 있었고, 또 다른 한 분은 오늘 처음으로 저희 병원을 방문을 하셨는데 수술 허락서 사인을 받기 위해서 왔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환자를 안 본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자세하게 해드려서 환자분들이 그것을 알고 좀 더 안전한 상황에서 수술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도 그렇겠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어떤 수술을 할 때 내과 의사 그리고 심장내과 의사 이런 사람들한테서 허락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절차가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술도 지연이 되고 아니면 수술 날짜가 바로 못 잡고 나중에 잡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 자체가 환자를 위해서,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 많은 경우 환자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왜 나왔는지를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환자분들 두 분이 벌써 케이스가 있었고, 또 다른 환자 한 분은 처음으로 오셨다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사인만 받으러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경우가 있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서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오해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것 같은 상황을 겪어야 되니까요. 다행히도 이 두 분은 저희 환자였고 저에 대해서 믿음이 가니까 굉장히 제가 길게 설명을 안 했어도 알아들으셨는데, 가끔가다는 의사에 대해서 불신이 있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괜히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환자분은 신장 환자인데요. 투석을 하는 분이라서 넘어지셔서 뼈가 부러져서 뼈 수술, 골절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머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병원의 응급실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투석을 하시고 이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너무 안 좋아서 정형외과에서도 그때는 수술을 못하니까 퇴원을 하시고 2, 3주 있다가 그때 수술을 하자 이런 식으로 미뤄질 정도로 상황이 안 좋으셨던 분입니다. 내과적인 문제가.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다시 이제 병원을 방문하셔서 저한테 이제는 수술을 해도 된다. 사인을 받으시고, 허락서를 받으시고, 수술을 하러 갔는데요. 제가 거기에다가, 이분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수술 전에 피 검사를 다시 해야 된다. 바로 전에 해서 이제 이거를 써드렸는데, 당연히, 그 수술을 오늘 하시기로 해서 병원을 가서 입원을 하셨는데 피검사가 해보니까 칼륨이 너무 많이 높게 올라와서 수술이 취소가 돼서 그냥 퇴원을 하신 경우인데요. 자, 제가 이 수술 허락서에 대해서 예전에 비슷한 케이스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관절 수술이 아니라 다른 수술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것만 하시고 퇴원을 하셨던 분에 대해서 방송을 작년인가 했었는데요. 자, 칼륨이 높은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칼륨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그것에 검사를 하고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칼륨의 조절은 콩팥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콩팥이 일을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칼륨이 대부분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칼륨이 올라가면 거기다가 마취를 했을 때 칼륨이 확 올라가면서 전해질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럼 심장이 갑자기 멈추게 되거든요. 그럼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심장이 멈춰서 돌아가셨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경우도 수술을 하러 들어갔고 마취과 의사가 그 피검사를 하고 보니까 칼륨이 높아서 마취과 의사가 수술을 중단을 했죠. 왜냐하면 그분이 마취를 했다가 죽일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피검사를 해서 환자의 문제가 없게 하는데요. 가끔은 이 시스템을 바이패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괜찮겠지 해가지고 사고가 터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칼륨이 문제가 되면 그렇게 환자가 진짜 설마 죽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과 의사로서 병원에서 보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사람이 죽거나 심장이 멈추거나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신장내과 전문의는 그런 전해질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서 오는 분들을 컨설트를 받아서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한국에 잠시 갔을 때 제 친구가 한국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데 외과 의사예요. 그런데 그 외과 의사 친구가 일하는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환자가 한 명 사망을 한 경우에 대해서 저에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 젊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그 사람의 병력을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크론스 디지즈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고 설사를 하고 있어서 설사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위내시경 이런 것 장내시경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설사 때문에 장내시경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기 전에 피검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피검사를 안 해가지고 이제 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환자가 마취를 딱 하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바로 심장이 멈춰가지고 CPR을 하고 했는데도 살릴 수가 없어서 죽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환자가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이제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듣자마자 제가 한 말이 자, 환자가 크론스 디지즈라고 하면 설사를 했고 스토리도 설사를 많이 하고 있고 거기다가 대장 내시경을 한다고 설사약까지 줬으면 당연히 설사 때문에 칼륨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마취약을 딱 주게 되면 심장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검사를 해서 전해질을 봐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보통 사람들은 많이 보지 못하겠지만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들은 그런 케이스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내과 전문의로부터 검사를 하라는 거죠. 자,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다 의대를 다녔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하고 똑똑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이제 어느 시점부터 레지던트를 하고 수술 쪽으로만 이제 관심을 갖고 수술 쪽으로만 이제 하다 보면 내과적인 예전에 배웠던 것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발전된 의학 지식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더 이상 업데이트를 못하고 잊어먹은 것도 많다 보니까 이제 내과 전문의 가서 확실하게 이거 수술을 해도 될지 검사받고 와라 하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수술하는데 바빠서 그걸 할 여력도 없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서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이렇게 칼륨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수술 허락서를 받는 거고, 오늘처럼 그분도 칼륨이 너무 높아서 수술을 취소까지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그분이 수술을 취소를 안 하고 밀어붙여 가지고 수술을 했다 하면 그분의 심장이 멈출 가능성은 어느 정도 적겠죠.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 레벨에. 그렇지만 우리가 10명 중에 1명 생긴다 그럼 10명 하면 1명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자신한테는 10%, 그래서 내가 거기에 그걸 안 당하면 자기는 100% 문제가 없었고 그냥 넘어갔지만 한 명이 죽었다면 그 한 명한테는 자기는 100% 죽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 이해하시고, 그게 다 환자분들을 위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환자는 그 관절 수술을 하는 환자였는데요. 관절 수술을 하러 지난주에 오셔서 피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피검사를 했는데 백혈구가 많이 올라가서 오늘 제가 전화를 드려서 아무래도 수술 전에 다시 피검사를 해서 감염 상태가 다 좋아졌는지 하든지 아니면 수술을 미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말이 왜 나왔냐면, 관절 수술은 굉장히 감염에 센시티브합니다. 그래서 특히 관절에 인공관절을 넣어가지고 쇠를 박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관절 안에는 백혈구가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감염이 되면 우리가 항생제를 써도 잘 낫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관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릎 관절, 여기 어깨 관절 이런 걸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수술할 때는 굉장히 환자가 컨디션이 감염에 절대로 없을 때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만약에 여기 인공관절을 해서 쇠붙이를 넣어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감염이 있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수술을 해서 쇠를 여기다 박았다. 그랬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조금이라도 감염이 있으니까 굉장히 감염이 쉽게 되는 곳인데 감염이 됐다. 그러면은 만약에 감염이 되면 이건 항생제로 치료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다시 여기 열어가지고 인공관절 빼가지고 다시 닫아야 돼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여기 어깨 아파가지고 수술 날짜 잡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니면 무릎 관절이 아파가지고 수술 날짜 잡았다. 다 응급 상황 아니잖아요. 응급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수술을 뒤로 미루어서 감염에 대해서 완전히 클리어가 되고 그런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게 환자의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의료 서비스에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있죠. 특히 미국에서는 의료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척추만 배운 사람이 있고 다리만 배운 사람들이, 다리, 발가락 이런 것만 배운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타이틀을 주고 전반적인 걸 모두 배운 의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사는 졸업을 하면 MD를 주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DO도 있거든요. DO와 MD를 주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의대 다닐 때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뭐 성형외과는 일렉티브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피부과, 그리고 뭐 혈액종양내과, 위장내과, 내분비내과, 류마티스 관절과, 신장내과 다 돌거든요. 다 배우고 인턴 할 때는 한국에서는 모든 과를 응급의학과까지 다 돌고, 아니 미국에서는 의대 다닐 때 그런 거를 다 보게 되죠. 뭐 방사선과 뭐 이런 것까지, 재활의학과 이런 것까지 다 배운 다음에, 그리고 인턴을 끝내고 레지던트 할 때 그 과만 이제 공부를 다시 추가로 전문적인 공부를 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의라고 하면, 내과 전문의가 아니라 일반의라고 하면 내과를 하고 인턴해서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개업을 한 분을 일반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그분들은 웬만한 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내과 전문이라고 하면 그거를 끝내고 이제 외과 이런 거는 다 안 하고, 피부과도 안 하고 내과 쪽으로만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한 사람들이 내과 전문의라고 하죠. 그리고 뭐 일반외과 전문의, 성형외과 전문의, 피부과 전문의 이런 식으로 그때 나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외과를 전문의라고 한다고 하면 정형외과에서 무슨 수술을 하는지도 받고, 왜 하는지 알고, 어떻게 수술이 진행이 되는지 알고, 거기에 뭐가 문제가 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더라도 내과의 허락서를 받으라는 이유가, 그 수술을 할 때 무슨 내과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거를 수술을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의 뭐 정형외과 선생님도 그걸 다 알지만 이쪽에 대한 심도 있게 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과 전문의로부터 그거를 다 내과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은 내과 전문이면 외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내과만 배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외과적인 분야에서도 이제 수술하기 전에 다 상담도 주치의로서 해드릴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수술 허락서를 해드리는 거는 그런 수술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수술 전에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해서 이제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행정적으로 또 하나 의사 뭐 하나 그냥 보기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오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 병원에 처음으로 오시는 분인데 수술 왜 오셨어요 하니까 수술 허락서 사인 받으러 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다른 내과 자기 주치의가 뭐 오늘 문을 닫으셔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오늘 다짜고짜 사인만 해달라는 분이 있어서 그분은 저희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써주려면 피검사도 해야 되고, 그분이 심장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 알아야 되고, 그동안 뭐 당뇨가 조절이 어떻게 됐는지, 당뇨도 굉장히 조절이 안 되면 수술을 뒤로 미뤄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됐는지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 와가지고 떨컹컹 페이퍼 주면서 나 내일 수술해야 되니까 이거 사인해 달라고. 전혀 자신의 그 건강 관리에 관심이 없다고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가 주치의한테 가시라고 했는데 그분은 또 주치의가 없다. 그러면은 내과 의사 자주 보시는 분 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미국에선 특히 이런 문제가 이제 또 HMO와 PPO의 문제가 되는데요. PPO는 환자들이 아무데나 다 갈 수 있으니까 이곳저곳 다 다니면서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이거 오늘 페이퍼 뭐 필요하니까 아무 의사나 가서 달라고 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오신 그분이 이 수술 허락서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생각을 해서 이 방송을 했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환자분들도 그렇고 그래도 제 환자분들은 좀 말을 잘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좀 잘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없으셨던 분들은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행정적인 일이 왜 일어나는지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개몽차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